챕터 1. 약속의 시작. 서울 목동의 한 20평 아파트. 70세 김영호 씨와 68세 부인 박순자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평생을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87년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청약 통장을 깨서 장만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순자 씨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왔습니다. 부부는 자식 셋을 키우느라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새 옷 한 벌 사 입지 못하며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버텨온 결과가 바로 이 목동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영호 씨는 당뇨병으로 매주 병원을 다녀야 했고 순자 씨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까지 매달 병원비만 3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거실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애들한테 집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자식들이 부모님 모시기 싫어해서 요양원에 보내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면서 걱정스럽다고 했죠. 부부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민수는 34세로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봉 6천만 원 정도 받는 괜찮은 직장이었죠. 부인 이지영은 32세로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둘째 딸 김민정은 30세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경기도 분당에 살면서 아이 둘을 키우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김민철은 28세로 대기업 신입사원이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자취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중에서 부모와 가장 가깝게 지낸 것은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실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한 달에 2번은 꼭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빠지지 않고 챙겨주었고 부모님이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도 시부모님께 잘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도 자주 사다 드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 쇼핑을 가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는 지영 씨를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냐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죠. 영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이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전부인데 나중에 상속으로 넘기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복잡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증여로 넘기면 세금도 절약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식들이 더 잘해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도 동감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민수가 그동안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는지 생각해보면 이 집을 물려줘도 절대 우리를 홀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죠. 오히려 집을 받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잘 모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주말에 민수에게 얘기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모시고 생활비도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토요일 오후 민수 부부가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과일과 건강식품을 들고 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난 후 영호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 씨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도 많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데 이 집을 내게 증여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죠. 우리를 끝까지 모시고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 정도는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하시냐고 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부모님을 모실 생각이고 집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감사하게 받겠다고 했죠. 지영 씨도 맞장 굳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데 집까지 주시다니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호 씨는 마음이 놓였지만 한 가지 더 제안했습니다. 입으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효도 계약서라는 걸 만들어서 서로의 의무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었죠. 민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안심하시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그날 저녁을 마무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들은 영등포구에 있는 법무법인 한마음을 찾아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김 변호사는 가족법 전문가로 유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효도 계약서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증여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양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가 있으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을 생활적으로 부양하고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급하며 병원비가 발생하면 절반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동안은 함부로 집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영호 씨 부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민수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니까 오히려 좋다고 했습니다. 서로 오해할 일도 없을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김영호 씨 가족의 효도 계약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완벽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계약서가 가져올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말이죠. 챕터 2. 달콤한 시작. 계약서를 작성한 후 첫 6개월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일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호 씨는 토요일 아침이 되면 현관문을 몇 번씩 열어보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 지영이가 가져오는 선물들을 받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민수 부부는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영호 씨가 좋아하는 갈비탕집, 순자 씨가 좋아하는 칼국수집에 함께 갔습니다. 예전에는 외식비가 아까워서 자주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사주니까 부담 없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매월 25일이면 민수는 정확히 50만 원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현금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어서 순자 씨 손에 직접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늘 건강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돈으로 영호 씨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계란 하나, 콩나물 한 봉지도 아껴 사던 부부였는데 이제는 좋은 고기도 사고 과일도 풍성하게 사왔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자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떤 자식이 부모님께 그렇게 잘하냐고 정말 복 받을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기분이 좋아서 며느리 자랑,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영호 씨가 병원에 갈 때도 민수가 함께 했습니다. 당뇨병 정기검진이나 다른 검사가 있을 때면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가 함께 와서 다행이라고 할 때면 영호 씨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지영 씨는 간호사 경험을 살려서 시부모님의 건강관리를 도왔습니다. 혈압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약 복용 시간표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조심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순자 씨는 지영 씨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친딸도 이렇게 못할 텐데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지영 씨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민수네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정이와 민철이도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수 지영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영호 씨는 자식들이 다 모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민정이는 언니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잘 모셔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들 키우느라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한데 언니가 대신 효도해줘서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민철이도 형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쁠 텐데 부모님을 이렇게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신도 결혼하면 형처럼 부모님께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호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정말 장하다고 했습니다. 집도 물려받았으니 책임감을 갖고 더 잘해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어서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민수는 부모님께 패딩 점퍼를 사드렸습니다. 좋은 브랜드 제품으로 따뜻하고 가벼운 것으로 골라서 사드렸습니다. 영호 씨와 순자 씨는 새 옷을 입고 동네를 나다니며 자랑했습니다. 지영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화장품도 사드리고 예쁜 액세서리도 골라드렸습니다.
순자 씨는 마치 딸과 쇼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네 부부는 연말에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좋은 호텔에 머물면서 제주도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영호 씨와 순자 씨는 평생 이런 럭셔리한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자식들 덕분에 호강한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도 꿈 같다고 했습니다. 젊어서는 돈이 없어서 여행 못 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다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는 민수가 부모님께 큰 텔레비전을 사드렸습니다. 65인치 대형 TV로 화질도 좋고 기능도 많은 제품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제 뉴스도 크게 보고 드라마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김 씨네 큰아들이 정말 효자라고 그런 아들 둔 게 천복이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기분이 좋아서 더욱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의 조짐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주말에도 가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찾아뵙는 일은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영 씨도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점점 바빠졌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김영호 씨 가족의 행복한 일상은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챕터 3. 균열의 시작. 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나자 서서히 변화의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것들이었습니다. 민수가 토요일에 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민수는 변명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주말에도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내서 찾아뵙는다고 했습니다. 지영 씨도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1번 정도만 연락했습니다. 그것도 간단히 안부만 묻고 끝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비 지급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매월 25일에 정확히 주던 50만 원이 며칠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늦는 정도였지만 점점 일주일씩 늦어졌습니다. 민수는 사과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꼭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호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약속인데 이렇게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모시고 가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정기검진 때마다 함께 가주었는데 이제는 바쁘다며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택시비는 드리겠다고 했지만 영호 씨는 혼자 병원에 가는 게 쓸쓸했습니다. 순자 씨의 무릎 상태가 나빠져서 정형외과에 가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에게 연락했더니 이번 주는 너무 바쁘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로 미룰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프지만 참겠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이 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잘 안 보인다고 무슨 일 있냐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바쁘다고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변명했습니다. 영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에 순자 씨와 대화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고 집을 물려준 후로 태도가 바뀐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저녁 시간이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야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는 너무 바빠서 전화 못 받았다고 무슨 일 있으면 문자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영호 씨는 서운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 전화는 받았는데 이제는 문자로 연락하라고 하다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추석 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수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지영이가 시댁 가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민수도 처가 일정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영호 씨 부부는 둘이서 조용히 추석을 보냈습니다. 민정이가 잠깐 들렀지만 아이들 때문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민철이는 친구들과 여행 가느라 오지 않았습니다. 적막한 추석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가 그리워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들던 그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1년 전인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영호 씨가 독감에 걸려서 고열로 고생할 때였습니다. 순자 씨가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빠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에 가시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나중에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응급실까지 갈 정도는 아닌데 그냥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그날 저녁에 잠깐 들렀습니다. 5분 정도 있다가 바쁘다며 갔습니다. 영호 씨는 실망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적어도 30분은 있으면서 안부를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말이었습니다. 생활비도 점점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어떤 달은 아예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영호 씨가 연락해서 물어보면 깜빡했다고 하면서 며칠 후에 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5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었습니다. 민수는 설명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상황도 어렵고 집값 대출금도 있어서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30만 원이라도 드리는 게 어디냐고 다른 집 자식들은 이것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영호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5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자식이 어렵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지영이와 쇼핑을 가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이해했지만 계속 그러니까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차라도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의 대답이 차갑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며느리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영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설날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네 가족이 해외여행을 간 것입니다. 설 연휴를 이용해서 동남아시아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부모님께는 여행 가기 직전에 간단히 연락만 했습니다. 영호 씨와 순자 씨는 허탈했습니다. 설날에 자식이 집을 비우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각자 일정이 있어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인데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김씨네 큰아들이 집 받고 나서 태도가 변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4. 배신의 순간. 계약을 맺은 지 2년이 되던 어느 봄날 김영호 씨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편함에서 법원 등기소 발송 서류를 발견한 것입니다. 영호 씨는 처음에 무슨 서류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목동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서류를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순자 씨에게 서류를 보여주자 순자 씨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영호 씨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민수에게 증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영호 씨 부부는 불안에 떨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네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집을 비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영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자식이 연락도 없이 사라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냐고 자식을 믿고 집을 준 것이 이렇게 잘못된 일이었냐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야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많이 생겨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금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영호 씨는 화가 났습니다.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냐고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인데 어떻게 맘대로 담보로 잡을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죄송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다고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담보 대출뿐만 아니라 사채 업체에서도 돈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지영이의 쇼핑몰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지영이가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 사업도 망했습니다. 재고 처리도 못하고 광고비만 날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은행 대출금 2억, 사채 1억, 총 3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영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모시겠다고 약속하고 집을 받아놓고서는 그 집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패할 수도 있는 위험한 사업에 부모님 집을 걸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지영이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더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한 일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순자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70이 넘은 늙은이들 보고 길거리로 나가라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지영이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경매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경매 공고가 났습니다. 영호 씨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나이에 집을 잃고 나면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씨네가 자식한테 집 뺏겼다는 이야기, 집 줬더니 팔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동네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경로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어리석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모아서 산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믿고 맡긴 소중한 재산이 투기와 사업 실패로 날아간다는 게 악몽 같았습니다. 경매 첫 번째 입찰에서는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입찰에서는 시가의 70%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부동산 투자업체에서 낙찰받았습니다. 낙찰이 확정되자 영호 씨 부부는 6개월 안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민수는 그제서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뻔뻔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것뿐이라고 고의로 부모님을 속인 게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서 너무 야박하게 대한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영호 씨는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너는 이미 자식이 아니라고 부모를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농가는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수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영호 씨와 순자 씨는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믿고 의지했던 자신들이 바보였다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5. 법정으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영호 씨 부부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초반의 박성민 변호사가 상담을 맡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가족법과 부동산법 전문가로 유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효도 계약서, 증여 계약서, 경매 관련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영호 씨 부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약속을 어겼는지, 집을 어떻게 담보로 잡았는지 모든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효도 계약서에 명시된 부양 의무를 민수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부모님의 동의 없이 집을 담보로 잡은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효도 계약서의 존재였습니다.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조건부 증여였기 때문에 조건을 위반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도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소송 기간이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과 법정에서 싸운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자식은 자식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끝까지 싸워서라도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민수는 부모를 배신했고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정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결국 영호 씨 부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활비로 모아둔 돈을 털어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5월이었습니다. 증여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민수를 피고로 하여 집의 소유권을 되찾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경매 절차 중단 신청도 냈습니다. 민수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대호 변호사라는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민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법정은 7월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사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영호 씨 부부는 처음 가보는 법정이 낯설었습니다. 민수도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은 50대 후반의 김철수 판사였습니다. 가족법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 많은 판사였습니다. 양측 변호사의 주장을 들어본 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효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민수가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한 명확한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님 몰래 집을 담보로 잡아서 사업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호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효도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도덕적 약속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여는 이미 완료된 것이고 민수가 집을 어떻게 사용하든 그것은 소유권자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효도 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거주하는 동안 함부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증인으로 나서서 민수의 약속 위반 행위들을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생활비 지급이 불규칙했던 일, 병원 모시고 가기를 거부했던 일, 연락을 피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는 어쩔 수 없었다고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실수였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이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욱 당당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잘 모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챙겼다고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은 것도 남편과 함께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민수가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았다는 통장 내역,
병원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다는 영수증들, 연락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휴대폰 통화 기록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담보대출 서류였습니다. 민수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대출을 받았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혼자 와서 대출을 신청했고 부모님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는 양측의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것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효도 계약서라는 법적 문서가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어긴 것은 증여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호 변호사는 부모 자식 간의 정을 호소했습니다. 아무리 실수가 있었더라도 증여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수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호 씨 부부는 불안한 마음으로 판결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한 달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영호 씨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패소하면 정말로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9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사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챕터 6. 남은 것들. 김철수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영호 씨 부부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효도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들을 피고 민수가 명백히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생활비 지급 불이행, 병원비 부담 거부, 연락 회피 등이 모두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 동의 없이 집을 담보로 잡은 행위였습니다. 이는 효도 계약서에 명시된 거주권 보장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항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1심 판결이 워낙 명확해서 항소심에서도 뒤집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영호 씨 부부는 법원을 나서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집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식과 법정에서 싸워 이겼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민수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고령이신 분들이 혼자 큰 집에 살기 어렵다며 오히려 자신이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시켜 드리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점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4년 12월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영호 씨 부부는 마침내 집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넘어간 집을 되찾는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낙찰자와의 협상, 보상금 지급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다행히 낙찰받은 부동산 업체에서 협조적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영호 씨 부부는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영호 씨 부부는 다시 목동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되찾은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많이 낡았습니다. 순자 씨는 집 안을 둘러보며 울었습니다. 추억이 가득했던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지는 얼룩져 있었고 바닥은 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집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집을 조금씩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70대 중반이 된 나이였지만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작은 수리도 했습니다. 순자 씨도 청소를 하며 집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서로에게 한 말들, 보여준 모습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정이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오빠 때문에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민정이에게도 서운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끝나고 나서야 찾아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철이는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과 부모님 사이에 일에 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영호 씨 부부는 결국 둘이서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식 셋을 키웠지만 마지막에는 혼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소송 이야기가 신문에도 났습니다. 효도 계약서로 자식 고소한 70대 부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이웃들은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는 경로당에 나가기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당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숨어 지내야 하냐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됐습니다. 자식들을 잃었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순자 씨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둘이서라도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길을 가는 남이 됐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여름 영호 씨의 당뇨병이 악화됐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서 간병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이 교대로 와서 도와줬을 텐데 이제는 부부끼리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병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오냐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갈등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아버지가 아플 때 찾아오는 걸 막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배신한 자식과는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영호 씨는 회복됐습니다. 2주간의 입원 치료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는 정성스럽게 간호했습니다. 당뇨 식단도 챙기고 약 복용도 체크했습니다. 예전에 지영이가 해주던 일들을 혼자서 다 했습니다. 집을 되찾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영호 씨 부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자식들 없는 생활이 처음에는 쓸쓸했지만 이제는 편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호 씨가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있다고 재산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계약은 법으로 지킬 수 있어도 마음은 법으로 묶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도 동감했습니다. 집을 주면서 자식이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였다고 했습니다. 받을 게 있을 때는 잘하다가 받고 나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한 자식이 응당한 대가를 치렀다고 여겼습니다. 다른 부모들에게도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영호 씨는 효도 계약서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식의 인성이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약서가 있어도 마음이 변하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2025년 가을 영호 씨 부부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서로를 위해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순자 씨는 취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붓글씨를 쓰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영호 씨는 독서를 즐겼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역사책, 철학책을 읽으며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늦게나마 지적인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도 자주 했습니다. 목동 주변 공원을 걸으며 대화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보다는 현재의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서로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위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호 씨 부부를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식과 원수가 된 노인들이라고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만약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집을 완전히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입니다. 민수는 부모를 요양원에라도 보냈을까요? 아니면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다른 부모들에게 조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믿되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효도 계약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자식들의 인품을 잘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언젠가 본성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진심으로 모시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이나 재산 때문에 잘하는 척하면 언젠가는 들통난다고 했습니다. 2025년 연말 영호 씨 부부는 조용한 새해를 맞았습니다. 자식들 없는 새해였지만 평안했습니다.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며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영호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후세의 교훈을 남기고 싶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도우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75세와 73세가 된 영호 씨 부부. 그들에게는 이제 집과 서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교훈은 단순하지만 깊었습니다. 재산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 계약은 법으로 지킬 수 있어도 마음은 법으로 묶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 김영호 씨 부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진정한 효도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